네,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직접적인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 현장에 나가면 이게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첫 단계 되는 이게 보장 방식별로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가 총 11개로 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소 부분이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논작물 하나, 밭작물이 3가지 카테고리, 그다음에 원예 시설 하나, 그다음에 수익 감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적과전 종합위험 하나, 그다음에 종합과수 편에서 총 4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해주는 비가림 과수 하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종합과수 하나, 그리고 수학전에 있었던 종합위험에 대한 과시손해조사하는 품목들, 그다음에 과시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는 품목으로 해서 총 5가지를 구분할 거고요. 논작물 하나, 밭작물은 수확 감소 보장, 수확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해가림 시설과 특정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이제 특정 위험과 해당하는 이제 시설 이 부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 쪽은 원예 시설과 시설 작물이 하나 파트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으로 해서 총 11가지 구성 방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게 농작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에 연결되는 부분이 재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종합위험이냐, 특정 위험이냐, 이제 그것들을 구분하실 거고,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트에서는 이 손해 부분들에 대한데 그 손해가 정말 이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인지 아니면 그 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먼저 적과전 종합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는 이 2가지 구분하실 때 가운데 적과 종료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그 이전에는 종합 위험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 위험에 대한 음, 특약으로서 나 5가지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보장받지 않을래요라는 게 5종 한정 보장 특약으로서 적과 종료 이전에 나 5가지만 5종 한정만 보장받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료 할인해주고 보장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특정 위험이 우리가 7종 이 7종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왔던 5종 플러스 2종인데 이 2종에는 일소 피해랑 가을 동상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2가지에 대해서도 특약으로서 나 보장받지 않을래요라고는 부보장 특약이 가능한 게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이렇게 적과전 종합위험이니까 이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될 거고요. 적과 종료 이전에 종합위험이니까 우리가 자, 조, 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5종 한정만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암기할 게 태, 우, 집, 지, 화인데 태풍, 강풍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강태우 집지화 하셔도 되고 태우 집지화 태는 강시다. 태우는 강시다. 태우가 강시예요. 태우는 강태우예요. 강태우. 그럼 적과 종료 이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태, 우, 집, 지, 화.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 5가지에다가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적과 중 이전에 종합위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부분들 이제 1과목에서 다 배웠어요. 이때 우리가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했어요. 조기를 폭식하 하니까 폭식하면서 호강했다. 태우가 냉동설 안에 아주 추운 날씨에 조기를 폭식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고 하니까 호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우가
냉, 동, 설, 한해, 조기를 폭염, 폭식해서 호강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 시간이니까 이 부분 하나쯤 볼게요. 태풍은 항상 불어가는 부분이 바람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태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바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이다. 이때 발령을 합니다. 발령. 어떤 태풍 경보, 태풍 주의보라고 해서 이런 것들 특보를 발령하는 지역에 특보 발령을 할 때 그 지역에 바람과 비이더라. 우박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빈칸으로 정나눈, 봉우리 저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또 얼음 알갱이, 또 얼음 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해, 상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해는 이제 얼었다. 그다음에 뒤에는 냉해는 찬 기온이다. 그 두 개를 이건 얼어야 되고 찬 기온이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서리 또는 기온 나올 수 있죠.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우리가 동상해라고 하고 우리가 봄동상해 이제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간으로 보면 우리가 사계절이잖아요. 3월부터 5월까지를 봄, 그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을 가을, 12월부터 2월까지를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3월부터 5월까지가 이제 봄동상해, 6월부터 8월까지는 동상해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가 우리가 가을 동상해, 그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가 어떤 부분 있죠? 겨울 동상해, 겨울 동상해. 근데 겨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상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하는 거고, 가을에 동상이 발생하면 가을 동상에, 봄에 발생하면 봄 동상이라고 씁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한번 좀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 공통 분모는 얼어서 발생한 피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호우 피해, 말 그대로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발생했다. 강풍,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한해, 여기서 한해는 추울 한해가 쓰는 게 아니라 가뭄에 대한 부분, 가뭄. 냉동, 설, 한해 할 때, 설에는 눈, 한해는 여름에 있는 가뭄에 대한 부분들. 이때 토양 수분이 부족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강우 부족, 비가 안 와서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냉해,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대한 이 찬 기온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조해, 바다 조자 쓰는 거니까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이런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할 수 있고요. 설에 눈설자, 눈으로 발생한 피해, 폭염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이 폭염에 대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가축에서도 보장해주는 품목이 있고 보장해주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일단 폭염에 대한 정의도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우 심한 더위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자연재해는 이런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이 자연현상, 여기서 보면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조해랑 기타 자연재해 있잖아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수에는 이제 새나 짐승에 대한 부분, 새나 짐승, 화재로 인한 거. 그다음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 태우 집지화, 거기에다가 일소 가을 동상에게 있었죠. 태풍, 강풍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는 태풍에 대한 설명, 하나는 강풍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태풍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끝나겠네요. 기상청에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그러니까 특보를 발령한다고 했죠. 발령뿐만 아니라 그 발령한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발령과 관련해서 특보를 발령해야 되고 그 발령 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바람과 비, 그다음에 태풍주의보가 될 수도 있고 태풍경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문제 트렌드가 사례형을 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농작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바람이다. 이거 강풍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바람의 세기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확인한다.
이때는 가장 가까운이니까 우리가 지역을 구분할 때 인접한 용어들 주의하셔야 되세요. 뭐 위치한, 뭐가 있을까요? 뭐 리동, 또 이렇게 가까운,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해당하는 그것은 있어야 되고, 리동은 같은 동에만 있어야 되는 경우가 될 거고요. 가깝거나 인접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위치하지 않았더라도, 그다음에 리동이 다르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인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인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논작물이나 시설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는 땡땡시인데 여기는 땡땡 세모 시가 있을 수도 있고, 경계가 여기는 뭐뭐 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뭐뭐 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경계가 분명히 지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인접한 것들을 가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시에서 관측소, 여기 관측소가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관측소, 내가 피해를 입은 데는 이 부분인데, 피해를 입은 데서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서 관측한 장비들이라고 하니까 이런 용어적인 것들도 주의해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세계라. 그다음에 이제 우박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때 이제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해당된 농지에 태풍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그다음에 바람이 13m per sec로 불더라라고 했었을 때 이게 보상할 건지 보상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사례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람과 비를 말하며 여기서 또는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태풍주의보에 해당되니까 맞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태풍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바람이 14m/s 이상만 되면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란운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똑같고요.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용어가 자연 지진을 발휘해야 되고요. 어떤 뭐 핵폭탄이 발생하거나 인공적으로 밑에서 뭐 땅을 파다가 이렇게 지진 현상, 어떤 뭐를 잘못 건드려서 되는 것들은 인위적인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할 때 기상 통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런 지진 통보에 대해서는 발표한 진앙이 과수원 이렇게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된다. 그래서 위치한 데도 되고 인접한 데까지 된다는 게 유일하게 지진에 대한 특징이에요. 화재로 인한 거, 집중호우가 나오는 집중호우. 아까 전에 저희가 자연재해에서는 일반적인 호우필이에요. 평균보다도 많이 내리면 돼요. 평균 이상으로 많이 내리는 게 집중호우인데, 아니 그냥 호우에 대한 피해인데, 집중호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상청에서 발령한 특보 발령을 하고 그 발령징의 지역에 비, 비만 집중호우가 되는 거고, 바람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태풍이 되겠죠.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서 측정했는데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더라. 12시간 80mm 이상. 지금 이제 집중호우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인삼 파트에서 또 다시 보셔야 되세요. 이거 끝나고 인삼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일소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폭염으로 일소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일소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이건 또 기출이 나왔던 거예요. 목적에 일소가 발생했다. 여기서 일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이 되어서 과피 또는 과유, 이 빈칸 넣기 좋죠. 과피 또는 과유, 껍질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육즙까지 괴사되어 이제 죽은 거죠.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면 어디 달려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 단감, 떫은 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폭염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인삼에서 그다음에 가축에서 또 다 각각 해석이 다르니까 각각 해당되는 작물별로 해당되는 축종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에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조건은 33도 이상 2일이 되어야 되는 게 조건이었고, 이것들에 대한 해제 조건은 발령한 날부터, 조건은 발령한 날, 만약 1월 아니 7월 17일 날 발령했다 하면 7월 17일부터 해제한 날, 뭐 7월 22일 날 해제했다라고 하면 이 기간 내에 그때까지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해 보장한다.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구분한다. 뭐 가뭄이나 웬만하면 다 해당되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된다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진 같은 경우 인접하는 데까지 됐고요. 이 가을에 대한 동상에 나왔네. 가을 동상에. 역시나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이 이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사실 사과나 배는 잎에 대해 얼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잎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감, 떫은감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실도, 잎도 피해를 입으면 그것들 가을 동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그럼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 있는 거 보면 과실도 있고 잎도 달려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이건 그거 했는데 나무는 0도 이하로 해서 그 0도 이하뿐만 아니라 사과나무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영하 25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묘목이나 어린 나무, 유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리가 있는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웬만한 온도에는 가을 동산 피해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잎에 대해서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하나요. 이것만 인정해준다.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잎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 가을 동상에 대한 보험 기간을 간단히 보면 가을 동상에 가을이 언제부터라겠죠? 9월 1일 날부터 11월 30일까지가 과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부분들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이때 가을 동상회로 인정해주는 거는 사과 배는 11월 10일까지가 사과 배에 대한 가을 동상 인정해주는 기간이고요.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11월 15일까지. 그래서 이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 11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가을 동상해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11월 10일 또는 11월 15일까지만 보장을 해줘요. 이 과실 파트에서. 그런데 단감, 떫은감은 그 이전에 혹시 그 이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전에 잎에 대해서 피해가 심하면 심하니까 과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피해가 났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은 전체 피해가 난 것들을 가지고서 밑에 피해 난 거 플러스 정상까지로 가지고서 이 기준을 가지고서 피해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정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혹시 10월 30일 이전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며칠간은 한 2주, 3주간은 잎이 앞으로도 단감, 떫은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걸 해주냐면 잎이 피해가 50% 이상 고사가 됐다. 이렇게 피해가 심하면 정상 과실도 조금 더 피해를 더 인정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 언제? 10월 30일 이전에.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수확을 했거나 아니면 잎의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산식은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인삼부터 볼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에서 인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먼저 인삼만 볼 거면 나중에 시설만 따로 볼게요. 인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암기한다 했죠? 5종이 좀 8종인데 태, 우, 집, 지, 화. 여기서 지진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름에 2개, 겨울에 2개. 여름에 있을 수 있는 게 더위에 의한 온도, 더우니까 폭염, 물이 많이 내린다 침수,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 폭설, 겨울에 춥다 동상해가 아니라 냉해.
냉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범위가 더 크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먼저 태풍, 강풍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한 때의 바람과 비, 그다음에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강풍, 폭간내 강풍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설이 나오네, 폭설. 이때 대부분 이렇게 이런 특보예요. 특보가 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 특보가 발령한 해당 지역의 눈, 이번엔 폭설이니까 눈이네요. 이때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이다. 그래서 과수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줘요. 그 상품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인삼은 이렇게 해가림 시설도 있고 그 시설 안에서 외부에는 잎만 나와 있고 토양 안에 또 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게 누적이 되었을 때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씩 스며들다가 더 피해를 준다든지 온도도 그렇고요. 24시간에 신적설량이 5cm이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집중호우 이때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 비 또는 죄송합니다. 12시간이 아닌 24시간이에요. 적과점 종합에서는 12시간 80mm였다고 하면 여기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그다음에 침수라는 부분이 나오네요. 침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적과점 종합도 침수 피해를 인정해줘요. 근데 침수 피해가 원인이 태풍이나 아니면 집중호우로 그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나무가 물에 잠기거나 그래서 그 피해를 입히는데 그걸 굳이 침수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진 않아. 이렇게 대신 태풍이나 집중호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이 잠기면 침수로 인한 피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이 침수 등으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제가 이제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갈미설이 있으면 이게 농작물이 구인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일항이 있고 그다음에 고랑이 있어요. 고랑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물길이 지나가라고 이렇게 해도에 놓는 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높이가 15cm 이상은 되어야 된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랑 바닥 이게 고랑이니까 고랑 바닥부터 해당되는 이 밑에가 이제 고랑 바닥이겠죠. 고랑 바닥부터 위에까지가 침수 높이가 최소 15cm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물이 잠기지 않고 물이 이제 흘러나가겠죠.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해가림 시설이 있고 인삼을 재배하는데 집 같은 걸 위에 깔아요. 집을 까는데 그걸 우리가 위에 상면이라고 하는 상면. 상의 위쪽에다가 어떤 집이나 어떤 부직포 같은 걸 깔게 되는데 그 상면 자체가 물에 잠기는 거죠. 이걸 넘쳐서. 근데 최소한 고랑이 15cm 이상은 되어야 물이 빠질 거고 그래야 피해가 안 입을 수 있으니까 피해가 적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박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냉해에 대한 부분들. 추라, 전엽기,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발화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추라, 아지랑이가 피거나 아니면 잎이 나오는 거예요. 전엽기, 그러니까 보통 4, 5월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이 0.5도 이하, 최저 기온이 0.5도 이하. 앞부분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였어요. 최저 기온 0.5도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그다음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다. 아까 전에 가을 동상에는 결빙 증상이었는데 여기는 냉해 증상. 그다음에 폭염에 대한 부분들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앞에서 보였던 건 뭐였죠? 30도 이상 7일 이상. 그리고 적과점 종합위험은 33도 이상 2일 이상이었어요. 2일 이상. 아무래도 과실은 외부 노출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해가림설이 있는 인삼은 해가림설도 있고 상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길게 지속이 되었을 때 피해가 크다.
그다음에 이런 결빙 증상이 뭐였죠? 과실과 잎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인삼은 실질적으로 인삼 뿌리는 땅에 심어져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캐기 전에는요. 그래서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가는 증상, 그 냉해 증상, 결빙 증상, 타 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가축 파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음. 지금 보면은 이제 가축 파트에도 폭염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만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또는 폭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폭염에 대한 부분은 폭염, 폭염손해는 폭염손해는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 아까 전에 제가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라고 많이 가정했다고 하면 과실은 이때까지 끝나는 날까지예요. 그런데 폭염손해는 이 전날 7월 11일부터 그 다음날 7월 22일까지 된다. 그래서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하는 보험 목적에 하나여 보상하고 폭염특보는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에 발표된 해당 지역별 폭염특보를 적용하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한다. 그리고 특보는 주의보나 경보 다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험 기간이 쭉 이어졌으면 당연히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이 되는데 보험 종료가 이때 만약에 끝난다. 그럼 이제 끝나는 날에다 플러스 24시간 하지 않고 만약 보험 종료가 7월 20일 날 보험이 끝난다라고 하면 7월 20일 날이 그냥 이제 해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1과목에서 가을 동상, 아니 그 겨울 동상회라는 부분이 나와요. 감귤 파트에서 그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과정 종합병을 다시 가서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트는 저희가 되는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또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겠죠? 개수, 재병, 대마, 기, 보, 전. 이렇게 해서 총 11단계였나요? 개수, 재병, 대마, 기, 보, 전. 아, 네, 9단계였네. 9단계. 총 9단계로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거기서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제외되는 거. 지금 여기다 써보면,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뭐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땄어요. 태풍이 온다고 해서 막 흔들어서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 부분들 보상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부분들 인위적인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주면 당연히 안 되겠다. 그다음에 수는 나중에 수학기에 수학을 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또 수학을 안 했어요. 놔두다 보니까 피해가 커진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은 이게 적과 종료 이전이니까 수학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없다. 그 다음에 제자,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 만약에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에 출근해서 맡은 업무를 잘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직장도 안 가고 그다음에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논이라고 하고 밭이라고 하고 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지에서 바깥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제초, 풀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영양분이나 비료 같은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병해충에 대한 부분들 과수에선 유일하게 복숭아만 세균 구멍병이라는 복숭아만 인정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과수에서는 병해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병해충에 대한 부분이 원인에 직간접을 묻지 않고
직접 간접 묻지 않고 발생한 병해충에 대한 발생한 피해. 요즘에 저희가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수가 있는데 아니면 어떤 농작물이 있는데 4월, 5월에 냉해 피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수세가 약화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프고 하다 보면 다른 병균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다른 병균이 투입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약해진 상태 또는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게 뿌리 같은 데가 약간 부식되거나 썩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진 상태에서 병균 투입에서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해충이 발생하는 손해가 있는데 원인은 직간접, 직접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묻지 않는데요. 그냥 무조건 병해충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포항에 조사를 하다가 과수가 약 한 3분의 2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냉해나 동해나 뭐 침수나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봤더니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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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침수 피해가 있어서 물에서 잠겨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나무가 죽기 시작하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 대부분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는 관련된 부분들과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연속성. 사람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근데 계약자가 가입을 하고 가입을 안 하고 가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인정 안 해주는데 원래 작년에도 가입했고 올해도 가입했다라고 하면 일정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 있게 할 여지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조절을 하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제방댐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래서 제방댐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재해가 아니니까 제방댐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말 그대로 보상하는 재해로 만약 제방댐이 붕괴됐다 하면 인정해 주겠죠. 근데 제방댐 자체는 붕괴됐다고 해서 보장을 안 해준대. 근데 이게 보장하지 않는 재해, 뭐 폭파가 됐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다음에 하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때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자연재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 말 그대로 만약에 7월 17일 날 태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계약자가 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날 태풍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상청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당연히 그럼 태풍은 가입 안 하고 또한 뭐 대설에 대한 보장 받는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7월 17일 날 발생하는데 내가 예보를 들었어요.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 그래서 이때 가입을 하는 거는 가능하죠. 말 그대로 17일 날은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뉴스에서 우리나라 기상 정보들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럼 가입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전날 가입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당일 날이 문제예요. 계약 체결 시점 현재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 그래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에 인한 손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개수, 재병, 댐하 여기까지 나왔네요. 7번 패스하고 이제 보자가 들어가네요. 보자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당연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적과 종류 이전에는 제가 5종 한정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5종 제외란 나머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저희가 웬만한 보험에서는 다 전쟁에 대한 부분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피해가 너무 크고 그런 부분들을 재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서나 보험회사에서 그것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적과전 종합병에만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제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전병인데 이게 일소피해랑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일소피해는 태양광에 의해서 그게 익은 건데
이런 동록이라고 하는 거는 병으로서 근데 보상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폭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더위에 의해서 추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병이 되면 보상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 발생하는 검은 반전병 등은 간접 손해이다.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건 인정을 해주기 당연히 해주되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됐던 동록이나 그런 것들은 인정 안 해주겠다. 그다음에 식물방역법에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라고 해서 화상병 이게 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그래서 일소 피해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화상병이 발생하면 이 전염병으로서 폐원을 할 정도로 다 잘라가지고 다 묻어놓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도 뭐 7년, 뭐 10년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활동 못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아주 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수 화상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조사할 때도 또 방호복 같은 거 다 입어야 돼요. 뭐 얼굴부터 해서 발까지. 그다음에 내가 조사했다가 그 지역을 조사했으면 그 지역 일대만 조사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해지긴 했는데 과거에는 한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수 화상병 지역에 가면 그렇게 명단이 된 사람들은 화상병 지역에서만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걸 아예 폐원을 해야 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다 매립을 해버려야 돼. 안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과수원들이나 다른 선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상병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못 가게 했었는데 그 벌써 이제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나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병이 이제 토초가 좀 뭐 아무튼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개수, 재병, 댐하, 기, 보, 전 기자가 안 나오네요. 기타 뒤에 기타 이게 뭐 기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되는 게 아까 동록, 화상병 그러니까 동록도 병이고 화상병도 병이에요. 그 두 가지 병이 있다. 동록은 검은 반전병이고 화상병은 이제 타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다음에 적과 종류 이유, 적과 종류 이유에도 이렇게 써보시면 되세요.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러면 동록 두 가지 병, 또 하나 화상병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적과 종류 이유니까 수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학기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제 계자는 아까 보셨고 수학기에 진학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똑같네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수학기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치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방치해 놓음으로써 피해가 계속 가면 갈수록 커질 거 아니에요.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개수, 재병, 댐, 하, 기, 보. 여기서 기자가 빠져요. 여기서 기가 뭐냐면 아까 기상청에서 발생한 기상특보 관련된 재해였잖아요. 근데 기상특보 관련된 재해는 종합위험에 해당돼요. 종합위험. 종합위험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적과 종류 이후에는 특정 7종이나 특정 5종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상특보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태풍, 강풍 할 때 강풍에 대한 논란이 들어가면 그 문제가 들어가요. 강풍과 관련해서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미만은 안 된다. 그 이상만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바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인정해주지 않고 강풍에 대한 부분들 바람에 대해서 14m/s 이상만 되는 것들 그다음에 동로 그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이거 나왔고요. 쭉 보시면 그다음에 화상병 나왔고 전쟁 나왔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총 네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수학계에 발생할 수 있는 거 특히 밭작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을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조생종 수학하고 중생종 수학하고 만생종 이렇게 수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중생종과 만생종 수학하는 시기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미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장을 해달라. 수학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저장 과실 나타나는 손해 안 된다. 달려 있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만 해준다는 거 이미 수학을 한 건 안 된다.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게 보관 과정에서 이게 약화됐다. 과실 단단도가 약화됐다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은 손해.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할 때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어떤 뭐 전문적인 기계나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눈과 손과 발로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판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두 가지 약화, 저장, 과실 경도, 단단하거나 보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일소 피해 관련된 거, 일소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가지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보호해 주는 게 이런 잎들이 있는데 이 잎들이 제거를 했어요. 두 가지 목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까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이제 때린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잎이 있었으면 일소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일소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잎을 부적절히 제거를 한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부적절한 잎소지, 잎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잎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단감 떨분 과정 같은 경우는 생육 자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잎이 워낙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고 또 사과 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잎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과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거함으로써 일소 피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했다. 잎이 떨어졌어. 억지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병이 와서 단감 떨군 것 같은 경우 잎에 대해서 막 잘 떨어져요. 그 병에 의해서는요. 병으로 인한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시 노출됨으로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손해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도 뭐 보상을 해달라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약관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인수 제한 파트에 가서 보면 일괄적이지 못하고 품목마다 다른 이유는 그렇게 품목을 관리하다가 민원이나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다음에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근거를 두고 사례를 넣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작성하는 부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품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들 없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여기서 개수, 재병, 대마, 기포 전에서 수학기가 들어왔고 기상특보가 빠진 대신 강풍에 대한 14m 퍼 세크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동록 화상병에다가 총 4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4가지가 약화된 거 2가지 약화된 거 있었죠. 저장성이나 경도 약화된 것들 그 다음에 저장과 관련해서 저장 중인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입과 관련돼서 그렇죠. 입과 관련돼서 너무 부적절하게 고의적으로 떼거나 또는 병으로 잎이 떨어진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례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 아니면 단순하게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사례형으로 이러한 사례로 계약자가 어떤 부적절 입소지를 했다 아니면 잎에 어떤 병이 와서 떨어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줬을 때 보상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나무 손해보장도 역시나 다 똑같아요. 나무 손해보장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제 써볼게요.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이에요. 이때 수학을 하나요? 나무는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이 있네요. 그래서 개수, 재병, 대마, 기, 보전. 여기에 사실 이 4가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다. 잠시만요. 모르셨는데. 2가지만 들어가 있네. 2가지. 2가지. 피를 토한다. 2가지만 들어가 있는 죄송합니다. 원래 4가지를 암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2가지만 암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똥을 쳤으니까 2가지를 암기할 건데 나무는 피를 토해야 돼요. 피를 토하면 보장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개수, 재병, 대마, 기포 전에서 뭐였죠? 수학기가 안 되니까 수학하는 거 상관없으니까 수학기 빠지고 그 다음에 피를 토해야 보장해 준다. 첫 번째 피해 리버스나 회생이 가능한 나무. 그래서 회생이 가능한 나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무는 죽어야만 줍니다. 그다음에 토했다. 그래서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그러니까 결국은 영농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어떤 뭐 제초제를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생장기에 어떤 비료를 또 잘못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토양 관리를 잘못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접붙이기 잘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토양 관리 및 이 재배 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무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피를 토한다. 이 부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종합과수 다시 한번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제가 길게 하진 않고 짧게 짧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 계속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